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정부는 걱정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왜일까요?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가 내립니다. 일자리와 물가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문 씨는 생각합니다. 실업자가 적으면 좋은 거 아냐? 모두 일하고 돈 벌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냐? 틀렸습니다. 경제학에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합니다.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립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경제학자 박진실 씨는 설명합니다. 실업률이 낮다는 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오늘은 왜 일자리가 많으면 물가가 오르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립스 곡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발견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실업률이 낮을 때 임금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높을 때 임금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결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경제학 교수 정곡선 씨는 설명합니다. 필립스 곡선은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이론이죠. 첫 번째 진실,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이 오릅니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회사들이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해집니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을 구할 수 있죠. 광주에 사는 30대 개발자 이인기 씨를 보세요. 2022년 실업률이 2.8%였습니다. 매우 낮았습니다. IT 회사들이 개발자를 못 구했습니다. 이인기 씨한테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어사는 연봉 7천만 원, B사는 연봉 8천만 원, C사는 연봉 9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C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0% 인상이죠. 인천에 사는 인사 담당자 최채용 씨는 말합니다. 실업률 낮을 때 사람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임금을 올려도 안 옵니다.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체 임금이 오릅니다. 두 번째 진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쓰게 되죠.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김소비 씨는 연봉이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늘었습니다. 뭘 할까요? 여행 갑니다. 옷을 삽니다. 맛있는 걸 먹습니다. 자주 택시를 탑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 박지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연봉이 올랐습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요. 가족 여행 갑니다.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보냅니다. 외식 횟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대전에 사는 경제학자 정수유 씨는 설명합니다. 임금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경제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진실,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광주에 사는 식당 주인 이장사 씨를 보세요. 2022년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직원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격을 올렸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비빔밥이 8천 원에서 9천 원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왔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요. 인천에 사는 카페 사장 최커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사는 경제학자 김인플레 씨는 설명합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번째 진실, 기업들도 가격을 올립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이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 박공장 씨를 보세요. 직원 월급을 10% 올렸습니다.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요.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철강이 톤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도매업자가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도 가격을 올릴 거니까요. 대전에 사는 유통업자 정중간 씨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도매가가 올랐으니까요. 11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팝니다. 소비자가 불평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샀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광주에 사는 경제학자 이연쇠 씨는 설명합니다. 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모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실,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3%, 4%, 5%까지 올라가죠. 이건 위험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인천에 사는 한국은행 관계자 최금리 씨는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3% 넘으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4% 넘으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2022년을 보세요. 실업률이 2.8%였습니다. 매우 낮았죠. 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5%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1.5%에서 3.5%까지 올렸죠. 2%포인트 인상한 겁니다. 서울에 사는 경제평론가 김브레이크 씨는 설명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진실, 금리가 오르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대출 이자가 늘어나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입니다. 사람을 덜 뽑습니다. 때로는 해고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 박벤처 씨를 보세요. 2022년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더 뽑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금리가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가 2배가 됐습니다. 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높을 때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결국 직원을 못 뽑았습니다. 오히려 10명을 해고했습니다. 4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대전에 있는 제조업체 사장 정공장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확장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요. 신규 채용도 중단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노동경제학자 이실업 씨는 설명합니다. 금리 인상은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진실, 실업률이 오르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돈을 덜 벌게 되죠. 그러면 소비를 줄입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백수 최실직 씨를 보세요. 2023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다가 실업급여 180만 원 받게 됐죠. 소비를 줄였습니다. 외식을 안 합니다. 배달 음식도 안 시킵니다. 집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여행을 안 갑니다. 옷을 안 삽니다. 택시 안 탑니다. 버스를 타죠. 최실직 씨 같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식당 주인 김장사 씨는 느낍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죠.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오히려 할인합니다. 점심 특선을 8,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됩니다.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죠. 부산에 사는 경제학자 박디플레 씨는 설명합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여덟 번째 진실,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실업률을 낮추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를 잡으면 실업률이 오릅니다. 둘 다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전에 사는 정책 담당자 정고민 씨는 말합니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2022년 한국 정부를 보세요.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물가가 올랐습니다. 5%까지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생활비가 올랐으니까요.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요. 금리를 올렸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결과는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2.8%에서 3.5%로 올라간 겁니다. 광주에 사는 정치학자 이선택 씨는 말합니다. 정부는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아홉 번째 진실, 자연 실업률이 존재합니다. 실업률을 0%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3에서 4% 정도입니다. 인천에 사는 노동경제학자 최자연 씨는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실업자인 거죠.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 기간도 실업자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사라지는 직업이 있죠.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입니다. 3에서 4%는 정상인 겁니다. 만약 실업률을 2%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임금이 폭등합니다. 물가도 폭등하죠. 서울에 사는 중앙은행 연구원 김적정 씨는 말합니다. 적정 실업률이 있습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인 거죠. 열 번째 진실, 필립스 곡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부산에 사는 경제학자 박스태그 씨는 설명합니다. 석유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공급 충격이었던 거죠. 수요가 아니라 공급 문제였습니다. 2020년대도 비슷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실업률이 낮았는데도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이후 공급망 붕괴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배가 막혔습니다. 물건이 안 들어왔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대전에 사는 국제경제 전문가 정공급 씨는 말합니다. 필립스 곡선은 수요 측면만 봅니다. 공급 측면을 못 보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업률과 물가를 함께 보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실업률 낮을 때는 소비를 줄이세요. 물가가 오를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실업률 높을 때 투자하세요. 물가가 안정됩니다. 금리도 내리죠. 투자 기회가 오는 겁니다. 넷째, 금리 정책을 주시하세요.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면 실업률이 오를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면 실업률이 내려가죠. 다섯째, 임금 협상 타이밍을 잡으세요. 실업률 낮을 때 협상하세요. 임금 올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실업률 높을 때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이직은 호황기에 하세요. 실업률 낮을 때 이직하세요.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불황기에는 버티는 게 낫습니다. 일곱째, 정부 정책을 이해하세요. 정부가 왜 저런 정책을 쓰는지 이해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물가가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 10가지입니다. 첫째, 필립스 곡선이 있습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하죠. 둘째,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이 상승합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경쟁으로 임금이 오르는 겁니다. 셋째,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넷째,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다섯째, 기업들도 가격을 인상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거죠. 여섯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일곱째, 금리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죠. 여덟째, 실업률이 상승하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소비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아홉째, 자연 실업률이 존재합니다. 3에서 4%는 정상 수치입니다. 열째, 필립스 곡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 충격이 올 때는 잘 맞지 않거든요. 우리의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실업률과 물가를 함께 주시하세요. 둘째, 호황기에는 소비를 절제하세요. 셋째, 불황기에 투자하세요. 넷째, 금리 정책을 주시하세요. 다섯째, 임금 협상 타이밍을 잡으세요. 여섯째, 이직은 호황기에 하세요. 일곱째, 정부 정책을 이해하세요. 여덟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임금이 오릅니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물가가 오릅니다. 정부는 걱정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경제가 식습니다. 실업률이 오르죠. 그러면 물가는 안정됩니다. 이게 경제의 순환입니다. 정부는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실업을 낮출까요? 물가를 잡을까요? 둘 다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률 낮을 때 대비하세요. 물가가 오를 테니까요. 실업률 높을 때 기회를 잡으세요. 투자할 때가 온 겁니다. 경제는 순환합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죠.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